꼴깍, 꼴깍. 이른 새벽, 육청은 배에서 울려 퍼지는 허기 소리에 눈을 떴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공복감을 느끼며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울린다고 뭐가 나오겠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서 먹을 걸 찾는단 말이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누더기 오두막. 차마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광경에 그는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남들은 모두 다른 세계로 넘어가면 좋은 일만 생긴다더니 자신은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무슨 대우란 말인가? 그는 이틀 내내 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었다. 이틀 전, 눈을 떴을 때 육청은 완전히 낯선 세계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몸에는 몇 조각의 누더기만 걸친 채 뼈만 남아 있을 정도로 여위었고 심지어 어린 소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기억을 정리한 뒤에야 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이다. 그가 깨어난 이 몸의 주인은 부모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뒤 약한 몸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어쩌면 원래 주인에게 죽음은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 기억을 받아들인 첫 순간, 육청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세계에서 이깟 어린아이의 몸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차라리 죽는 편이 편안했을지도 모른다. 오빠, 오빠 깼어. 작은 목소리가 들리며 육청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문가에 서 있었고 손에는 회색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다.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침상으로 달려왔다. 오빠, 이제 좀 나아졌어? 응, 이제 괜찮아. 소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육청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짜야? 다행이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눈이 금세 붉어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틀 동안 오빠 얼굴이 뜨거웠는데도 계속 춥다고만 하고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오빠도 엄마 아빠처럼 날 두고 떠난 줄 알았어.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자 육청의 가슴이 와락 아려왔다. 지난 이틀 동안 그는 혼수 상태였고 원래 주인의 기억과 융합하느라 정신조차 제대로 없었다. 가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흐릿한 의식으로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의 바래버린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오빠가 잘못했어. 소연아. 다시는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할게. 알겠지? 응.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고 그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약속해. 육청도 손가락을 내밀어 서로를 걸었다. 약속했으니까 10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야. 약속 어기면 강아지야. 아이의 얼굴에 다시 천진한 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새끼손가락을 걸기만 하면 오빠가 절대 다시 아프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 소연아, 근데 그거 뭐야? 육청은 아이가 들고 있는 회색 덩어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만두야, 오빠. 못 알아보겠어? 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떠받치듯 올리며 밝게 말했다. 옆집 장 아저씨가 주셨어. 나 혼자 먹기 싫어서 오빠랑 같이 먹으려고 빨리 가져왔어. 왔더니 오빠가 딱 깨어 있는 거야. 만두라니? 육청은 회색 덩이 같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알던 만두와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계, 만두가 조금 다르다고 이상할 것도 없었다. 그가 만두를 바라보는 그 순간 눈앞에 글자가 떠올랐다. 오곡만두 쌀겨와 밀가루, 들풀을 섞어 만든 만두. 영양은 제한적임. 동시에 만두에서 옅은 회색빛이 스며 나왔다. 뭐지? 이건?
육청이 눈을 깜빡였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환각이 아니다. 그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아이가 만두를 그의 입가로 가져왔다. 오빠 얼른 먹어. 아저씨가 몸 약한 사람은 뭔가 든든한 걸 먹어야 한다고 했어. 곡물 냄새가 은은히 퍼지자 허기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육청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만두를 바다반으로 나누고 한쪽을 소연에게 내밀었다. 같이 먹자.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오빠 먹어. 난 안 배고파. 오빠 많이 먹어야 빨리 낫지?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소연은 만두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바랜 금빛 머리와 삐쩍 마른 몸, 그 모습을 보자 육청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나눠주려던 몫을 다시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빠는 이제 막 나아서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이건 소연이가 도와줘. 정말? 근데? 아저씨는 병 나으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봐. 육청은 따뜻하게 웃었다. 응. 아이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육청은 부드럽게 말했다. 만두 식으면 맛없잖아. 우리 같이 먹자. 응. 소연은 다시 환하게 웃었다. 오빠가 남기면 내가 도와줄게. 둘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만두를 먹었다. 잠시 뒤 육청은 자기 몫을 모두 먹었고 허기 또한 한결 가셨다. 맛있다고 하긴 어려웠지만 속은 든든해졌다. 소연이 여전히 남은 반쪽을 야무지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건드리지 않고 시선만 살짝 옆으로 돌렸다. 탁자 위에는 금이 간 사기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눈앞에 가져갔다. 그러자 곧 희미한 회색빛과 함께 글자가 떠올랐다. 깨진 사발, 금이 간 흙그릇. 그리 깨끗해 보이진 않음. 역시 그랬다. 육청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안 돼. 날아가지 마. 허름한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에서 소연은 짧은 다리를 뒤뚱뒤뚱 굴리며 나비를 쫓고 있었다. 넘어질 듯 흔들거리지만 표정에는 신이 가득했다. 육청은 돌그루터기에 앉아 손에 조그만 붉은 꽃이 핀 들풀 한 줄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시야 속에서 그 풀잎은 흐릿한 흰빛을 내고 있었고 위에는 두 줄의 글자가 떠 있었다. 우골초 품질 보통, 약재로 사용 가능. 골절 등 외상 치료의 효과가 제법 좋으며 부상 시 유용함. 며칠간 관찰한 끝에 육청은 이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마도 이 세계로 넘어온 덕분에 그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은 것이다. 지금 이 능력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어떤 물건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물건이 빛을 내며 동시에 정보를 담은 글자가 떠오른다. 오래 바라볼수록 정보는 더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듯했고 물건이 어떤 빛을 내는가에 따라 표시되는 양도 달랐다. 회색 빛을 내는 것들은 한 줄만 나타나고 흰빛을 내는 것들은 두 줄 이상 나타난다. 그가 들고 있는 우골초는 이 마당에서 유일하게 흰빛을 내는 존재였다. 딱 아이템 정보창이 뜨는 게임 같네. 육청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전생에서 즐기던 퀘스트 게임들을 떠올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불렀다. 소연아, 잠깐만 와볼래? 왜 그래, 오빠? 소연은 나비를 뒤로하고 깡충깡충 달려왔다. 눈망울이 반짝거렸다. 오빠가 좀 볼 게 있어서. 육청은 그녀의 머리에 붙은 마른 풀잎을 떼어내고 작디작은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아이의 몸에서 흐릿한 흰빛이 감돌더니 글자가 떠올랐다.
육소연 인간. 설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성의 없는데. 육청은 눈썹을 찌푸리며 이마의 검은 줄이 그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그는 계속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줄이 떠올랐다. 가련한 인간 소녀. 영양 부족의 징후가 있음? 육청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바랜 금빛 머리, 바짝 마른 팔과 다리. 그 모든 것이 한 줄의 설명과 딱 맞아떨어졌다. 오빠, 다 봤어? 소연이 올려다보며 물었다. 응, 다 봤어. 육청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소연이는 나중에 크면 정말 예쁜 아가씨가 될 거야. 예쁜 아가씨가 뭐야?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하, 크면 알게 돼. 육청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다시 가벼워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은 원래 주인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바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이 기묘한 능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육청은 손에 든 풀잎을 소연에게 보여주었다. 소연아, 이 풀이 뭔지 아니? 어디에 쓰는지 알아? 소연은 작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근데 장 아저씨네 큰 손은 이 풀 되게 좋아해. 육청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 몸의 기억에도 정보가 없는 걸 그는 고작 몇 살짜리 아이에게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소연의 말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이 풀이 뭔지 알고 싶으면 진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 아저씨는 꽃이나 풀 진짜 좋아해. 자주 뜯어다가 끓여서 우리한테 그 쓴 물 마시게 하거든. 그 말을 하자 소연의 작은 얼굴이 순식간에 찌푸려졌다. 쓴 약을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표정이었다. 진 아저씨. 육청은 기억을 더듬어 이윽고 왜소하지만 온화한 얼굴의 노인을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원이었다. 의원. 육청의 눈동자에 미세한 빛이 스쳤다. 방금 우골초에 정보창에 떴던 내용대로라면 이 풀은 약초다. 그렇다면 진 노인은 분명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소연아, 오빠가 아플 때 진 아저씨 오셨어? 응. 소연은 손을 모으고 신나게 설명했다. 그때 오빠가 계속 자고 안 일어나서 내가 부르다가 울었거든. 그러니까 진 아저씨가 와서 오빠가 찬바람 제대로 맞았다고 약 끓여서 먹여주셨어. 오빠는 쓴 약 한 그릇 먹고 바로 다음 날에 깼어. 진 아저씨 진짜 대단해. 쓴 물 한 번 마셨는데 오빠가 바로 나았잖아. 육청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약으로는 원래의 육청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다만 그 깊은 혼미 속에서 누군가 따뜻한 것을 입안에 흘려넣어 주어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덮여주었고 그 덕분에 기억이 융합되는 위험한 순간을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그는 진 노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자신을 응시하는 시선을 느낀 육청은 고개를 숙였다. 소연이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 배고파. 육청 역시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반 개의 회색 만두를 나눠 먹은 뒤로 속은 다시 텅 비어버렸다. 하지만 집안에는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쥐조차 들르지 않을 만큼 텅 빈 쌀도. 그나마 이틀 전 이웃장 아저씨가 챙겨주지 않았다면 그가 혼수 상태였던 동안 아이는 굶어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생각할수록 장 아저씨와 진 아저씨에게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집안에는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선은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 집안의 대부분의 밭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미 팔았다. 남은 작은 구석도 척박해 수확할 것이 없다.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은 다음 철에나 얻는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 한참 고민하던 육청은 부모가 쓰던 낡은 방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졌다. 그러다 작은 나무 상자 속에서 두툼한 쇠바늘 하나와 약간의 모시시를 발견했다. 이 쇠바늘은 전생의 자수형 바늘처럼 가늘지 않고 굵고 튼튼했다. 육청은 부엌의 화로에서 바늘 끝을 달궜다. 젓가락으로 집어 꺼내 억지로 구부려 낚싯바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여러 가닥의 모시시를 꼬아 두툼한 줄을 만들고 금속 갈고리에 단단히 묶었다. 뒤이어 집 뒤편으로 가 대나무 한 토막을 잘라내고 그 끝에 줄을 묶었다. 그리고 바늘 근처에는 얇은 나무 쪽 하나를 달아 작은 물수제비처럼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해서 육청의 손에서 아주 단순한 낚싯대 하나가 완성되었다. 오빠, 이게 뭐야? 내내 얌전히 지켜보고 있던 쯔여운양은 육탄이 한참 동안 분주히 움직이다가 무언가를 완성하자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이건 낚싯대야.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거지. 육탄이 웃으며 대나무대를 가볍게 휘둘렀다. 오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전부 이 녀석한테 달려있어. 그는 몇 번 손에 감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생에서 그는 원래 낚시를 아주 좋아했으며 심심할 때 직접 낚싯대를 만들기도 했다. 설마 이곳에서 그 기술이 다시 쓰이게 될 줄이야. 쯔여운양의 눈동자가 즉시 반짝였다. 오빠, 진짜 물고기 잡을 줄 알아? 글쎄, 해봐야 알지. 잘 잡히면 오늘 밤엔 생선국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생선국. 그 두 글자를 듣자마자 아이는 몽롱하게 상상에 빠지며 거의 침을 흘릴 지경이었다. 그럼 빨리 가자, 오빠. 생선 먹고 싶어. 육탄은 웃음을 터뜨렸다. 잠깐, 아직 미끼를 준비해야 해. 미끼는 어렵지 않았다. 그는 마당 한쪽, 흙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곳을 찾아 몇 번 파자마자 원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지렁이, 흙을 비옥하게 해주는 생물이며 이곳에서는 약재로도 쓰인다는 설명이 스쳐 지나갔다. 육탄은 그 기묘한 정보 따위는 무시하고 지렁이만 집어 대나무통에 넣었다. 그는 약을 다룰 줄 모르니 이건 그냥 미끼일 뿐이었다. 대나무통을 막고 작은 구멍만 내어 숨통을 만들어준 뒤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헌 나무통을 들었다. 두 남매는 나란히 걸어 마당을 빠져나갔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한 아주머니가 길을 막아섰다. 육탄, 몸은 좀 괜찮아진 거니? 밖에 나올 정도로 회복됐어? 빨래가 담긴 바구니를 안은 채 나타난 왕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 마을이 육시집 아이가 이번엔 못 넘길 거라 수군거렸다. 심지어 진 의원도 하늘의 뜻을 봐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멀쩡히 걸어 다닌다니? 네, 왕 아주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틀 내리 잠만 잤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보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육탄은 원래 주인의 말투를 흉내내어 차분하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다행히 원래 아이도 성격이 얌전해 말투가 부드러웠기에 흉내내기 어렵지 않았다. 오빠가 낳은 건 진 할아버지 약 덕분이야, 아주머니. 쯔여운양이 기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왕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았다. 정말로 얼굴빛이 훨씬 좋아져 있었다. 그제야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래, 살아난 게 어디야? 정말 다행이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다. 이틀 전,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보러 왔을 때 모두가 아이가 넘기기 어렵다고 했었다. 만일 육탄이 정말 죽게 되면 쯔여운 양은 다른 집에서 맡아 키워야 하고 그마저도 사람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 도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왕 아주머니의 남편은 예전에 육탄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다며 쯔여운 양을 맡아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왕 아주머니는 내심 끌어올랐다. 집도 넉넉지 않은데 입이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떡하란 말인가. 남편에게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육탄이 살아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기뻤다. 육탄아. 왕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당부했다. 앞으론 몸 잘 챙기거라. 쯔여운 양은 이제 너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너까지 잘못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겠니? 육탄은 잠시 멈칫했다. 기억 속에서 왕 아주머니는 원래 이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예에 바르게 고개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는 제가 쯔여운 양을 잘 지킬게요. 그래, 착하구나. 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놓았다. 아이만 살아있다면 남편도 더는 쯔여운 양을 데려오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을 것이고 그녀도 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마음이 한결 풀린 왕 아주머니는 그제야 두 남매가 들고 있는 것을 살폈다. 어머, 너희 둘은 그 통이랑 대나무는 왜 들고 나가니? 아주머니,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요. 쯔여운 양이 신나게 외쳤다. 물고기를? 왕 아주머니는 의아해졌다. 저 낡은 대나무대와 해진 양동이로 물고기를 잡겠다고? 두 아이의 궁핍한 모습을 보자 그녀는 단번에 깨달았다. 틀림없이 배가 고파서 강가에 나가 물고기라도 잡으려는 모양이었다. 아이고, 배고프면 아주머니 집에 와 아직 먹을 게 좀 있어. 그녀는 다급히 말했다. 육탄, 너 막 나았잖아. 강가에 나갔다가 찬바람 맞으면 또 쓰러질라. 육탄은 부드럽게 웃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희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가에서 걸터앉아 낚시만 할 거예요. 공짜 밥이야 고맙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남의 호의에 기대서 오래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이웃끼리 정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희미해진다. 낚시를? 너 물고기 잡을 줄 알아? 왕 아주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 마을에서 낚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조금이요. 아버지가 예전에 해보셨다 해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육탄이 대답했다. 왕 아주머니는 문득 떠올랐다. 육탄의 아버지가 여러 곳을 떠돌며 일했다고. 그렇다면 낚시 정도는 배웠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아무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람 들면 큰일이다. 강가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그러다 병 또 도진다. 육탄은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고 미소 지었다. 조심할게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왕 아주머니는 더 말하려다가 그의 의지가 단단하다는 걸 알고 결국 말했다. 좋아, 그 대신 아주머니랑 약속해.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저희는 강가에만 있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왕 아주머니. 두 남매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왕 아주머니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번쩍 깨달았다. 어서 가서 그 사람한테 알려야지. 육시집 아이가 살아났으니 그 애를 데려온다는 말은 이제 접자고 해야지. 그러고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다. 한편 두 남매가 마을을 막 벗어나려 하자 또 다른 이웃들이 그들을 불러세웠다.
모두가 육탄이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누가 묻기만 하면 찌여운 양이 먼저 나서서 환하게 말했다. 오빠가 진 할아버지 약 먹고 나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떠들썩해졌다.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내다니 진 의원은 역시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놀라움이 가라앉은 뒤에는 모두가 두고와 남매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육탄이 살아있으니 육시 집안의 대도 끊기지 않는 셈이다. 그가 낚시하러 간다고 하자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렸다. 강바람이 새니병이 다시 들 수 있다고. 육탄이 몇 번이나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그들이 마음을 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다들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낚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누가 따라 해봤지만 반나절을 앉아 있어도 손바닥만 한 놈 몇 마리뿐이었다. 농사일은 산더미인데 누가 그런 걸 하겠는가? 그렇지만 육시 집은 밭도 없으니 먹을 걸 구하려고 별 수 없이 생각해낸 방법이겠지. 사정을 이해한 사람들은 더 막지 않고 몇 마디 충고만 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마을의 덩치 큰 아이들 몇 명은 호기심이 생겨 슬그머니 뒤를 따라갔다. 정말로 육탄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육청은 뒤에서 졸졸 따라오는 몇몇 아이들과 함께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강가로 향했다. 이 강은 그리 크지 않아 가장 넓은 곳도 여려 성남짓에 불과했다. 넓지는 않지만 물은 상당히 깊어 가장 깊은 곳은 어른 키를 넘게 잠길 정도였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늘 아이들에게 강가에서 물장구 치는 것을 엄하게 금했다. 물론 육청도 그 경고를 무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뒤따라온 아이들에게 말했다. 절대 물가로 바짝 다가가면 안 돼. 물속에 들어가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알겠지? 몸집은 말랐어도 나이는 14, 15쯤 되어 보이니 어린아이들 눈에는 어른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가 말하자 아이들은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육청 형.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걸 확인한 뒤 그는 찌여운 양에게도 일렀다. 여운 양, 너도 강가 근처엔 가지 마. 여기 서서 이 통 잘 지켜. 물고기 빠져나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찌여운 양은 해맑게 대답하더니 곧바로 물었다. 그럼 오빠는 언제 낚시 시작해? 조급해하지 마. 먼저 자리부터 골라야지. 아무데나 앉아서 물고기가 걸리는 건 아니야. 그건 전생에서 그가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물고기를 낚으려면 좋은 미끼나 손재주만으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 고르기였다. 미끼, 줄 묶는 법, 다 중요하지만 물고기가 모이는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쌀이 있어야 밥을 짓는다는 말처럼 빈 물속에서 아무리 기술을 부려봐야 헛수고일 뿐이었다. 전생에서 그는 낚시광에 가까웠으니 좋은 자리 고르는 감각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자연의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세계의 물고기라고 해서 별다를 리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전생의 경험을 믿고 밥 한 끼라도 건질 수 있는 자리를 찾기로 했다. 이번에는 미끼를 뿌려 물고기를 모을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여유로 미끼를 뿌리겠는가? 큰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아이들에게 일러두고 육청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물가를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꽤 괜찮아 보이는 지점을 찾았다. 그는 나뭇가지로 강가의 덤불을 눌러 정리한 뒤 물가로 다가가 자세히 살폈다. 거기는 강줄기가 휘어지는 지점이라 물살도 잔잔하고 물풀과 이끼가 무성했다. 딱 봐도 물고기들이 모여들 만한 곳이었다. 충분히 확인한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시야 한쪽에서 희미한 잿빛 빗줄기가 번쩍였다. 하루 종일 보아온 그 빛,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육청은 곧장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잿빛빛이 물속에서 천천히 떠올라 지름 한 길 남짓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글자가 떠올랐다. 보통 낚시 자리.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곳, 낚시하기에 적당해 보인다. 표시된 위치는 그가 방금 선택한 자리였다. 육청은 눈을 깜빡이며 놀라다가 이내 피식 웃었다. 설마 그의 능력이 낚시 자리까지 알려주는 것인가? 괜히 뿌듯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고른 자리가 그만큼 정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 발견에 신이 난 그는 곧장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고 일부러 강가를 따라 더 걸어가며 다른 자리도 찾기 시작했다. 얼마 뒤 그는 같은 구간에서 두 곳을 더 발견했다. 그중 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든 것은 그중 하나가 은은한 하얀 빛을 내뿜고 있다는 점이었다. 보통 낚시 자리. 작은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모이는 곳, 제법 낚을 수 있다. 초급 낚시 자리. 야생 열매가 떨어지는 곳으로 큰 물고기들이 좋아한다. 뜻밖의 수확을 얻을 수도 있다. 잠빛 두 곳, 흰빛 한 곳. 세 줄의 글씨가 각각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잿빛이 보통 자리, 하얀 빛이 초급 자리라는 뜻이군. 육청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더 높은 등급도 분명 있을 거고, 저 멀리 강줄기를 더 따라가면 더 높은 급 자리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곳만 해도 마을 근처에서 가장 물이 맑은 구간에 위치해 있었다. 강가 쪽으로 조금만 엑세이 나가면 양쪽 두 덤불과 잡초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어 칼이나 나드로 길을 내지 않는 이상 가까이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지금의 그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이번에 찾아낸 3개의 포인트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선택하는 일이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끝에 육청은 첫 번째 지점, 즉 회색빛이 나타난 곳을 선택했다. 이유는 아주 단지연했다.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자리였다. 그가 가진 낚싯대는 너무 조악해서 새끼줄 같은 나이는 큰 고기의 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혹여 큰 고기를 걸었다가 줄이라도 끊어지면 미끼는 물론 바늘까지 잃어버려 더는 낚시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작은 고기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결정을 마친 그는 큰 나무가 서 있는 쪽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육청은 그 모습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강가 주변만 한 바퀴 돌아본 것뿐이라 아이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도 없었다. 괜히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사고를 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오빠 돌아왔어. 가장 먼저 소리친 사람은 꼬마 소녀 소연이었다. 그래, 돌아왔어. 육청은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자리 고른 거야? 응, 정했어. 이제 가보자.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 모두가 들뜬 듯이 따라붙었다. 조금 영악한 몇 명은 서로 앞다투어 말했다. 육청 오빠, 양동이는 우리가 들게. 그는 굳이 거절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12살에서 9살 정도로 힘도 넉넉했고 일을 조금 맡기는 편이 오히려 좋았다. 그들은 금세 그가 선택한 강가의 지점까지 도착했다. 너희는 여기 위에서만 구경하고 강둑 가까이 내려오면 안 된다. 아오, 내가 제일 크니까 다른 애들 잘 챙겨. 12살짜리 아오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육청 오빠. 아이들이 모두 순순히 말을 듣는 것을 확인한 육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낚싯대와 양동이를 챙겨들고 완만하게 내려가는 둑길을 따라 첫 번째 포인트로 천천히 걸어갔다.
육청은 포인트에 다다르자 강가에 무성한 풀을 발로 눌러 정리한 뒤 떨어진 풀들을 주워 나무통에 담았다. 그 다음 그는 지렁이를 넣어 둔 대나무통을 꺼냈다. 입구를 막아 둔 진흙을 벗기자 안쪽에서 붉은 지렁이 몇 마리가 꿈틀거리며 서로를 타고 오르내리고 있었다. 높은 둔덕 위에서 내려다보던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놀란 듯 소리를 질렀다. 지렁이가 무엇인지야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평소에도 심심하면 판에서 가지고 놀거나 닭이나 오리에게 던져주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렁이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명도 몰랐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린 가운데 육청은 지렁이 하나를 꺼내 능숙하게 바늘에 꿰었다. 그리고 가볍게 손목을 튕겨 낚싯줄을 던졌다.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단 바늘은 정확히 이전의 능력이 가리켰던 회색 소용돌이 지점으로 떨어졌다. 바늘이 가라앉자마자 육청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둔덕 위의 아이들 역시 숨을 참은 채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싯줄에 묶어둔 작은 나무 막대가 물 위에서 살짝 흔들렸다. 공기가 한순간에 팽팽해졌다. 하지만 육청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흔들리는 나무 막대를 그대로 두고 물속의 움직임을 차분히 가늠했다. 나무 막대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더니 물 아래로 쑥 잠기는 순간 그는 번개처럼 낚싯대를 힘껏 들어 올렸다. 촤악! 물줄기가 튀어 올랐다. 뒤이어 두 손가락 길이의 하얀 물고기 한 마리가 바늘 끝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잡았다. 하얗게 빛나는 작은 물고기가 바늘 끝에서 흔들리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소연은 신나서 두 팔을 쳐들며 외쳤다. 오빠가 잡았어. 엄청 커. 육청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도 손놀림이 녹슬지 않은 모양이었다. 첫 시도에서 바로 결과가 나왔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들 앞에서 참 민망할 뻔했다. 그는 물고기를 바늘에서 떼어내어 자세히 살폈다. 이 작은 흰 물고기는 그가 전생에서 자주 낚던 은빛 물고기와 거의 똑같았다. 바로 그때 물고기 몸에서 희미한 회색 광채가 피어오르며 글자가 떠올랐다. 작은 은어 먹을 수 있으며 영양이 풍부하다. 먹을 수 있다는 글자에 육청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먹을 수 있기만 하면 충분했다. 오늘은 드디어 배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나무통에 물을 조금 붓고 은어를 살며시 넣었다. 뒤쪽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소란을 참지 못하고 들떠 있었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좀 조용히 해. 계속 떠들면 다른 고기들 다 도망간다. 아이들은 곧바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더는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살면서 누군가가 실제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거의 기적 같은 광경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육청은 또 다른 지렁이를 꺼내 바늘에 꿰고 던졌는데 물 위의 표식이 다시 움직였다. 그가 낚싯대를 당기자 또 한 마리 작은 은어가 튀어 올랐다. 그 순간부터 그는 거의 끊임없이 고기를 끌어올렸다. 한 마리, 또 한 마리, 작은 물고기들이 꼬리를 물고 연달아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마치 강물에서 물고기를 퍼올리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은어만이 아니었다. 작은 황금빛 물고기, 선홍빛 물고기, 계곡에서 사는 새우까지 온갖 종류가 연이어 걸려올랐다. 둔덕 위의 아이들은 너무 기뻐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큰 소리를 내면 고기가 달아날까봐 숨조차 깊게 쉬지 못했다. 잠시 뒤 육청이 대나무통에 손을 넣어보니 더 이상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지렁이는 거의 다 써버렸고 바닥에 몇 마리만이 힘없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옆에 둔 나무통을 슬쩍 바라보았다.
싱싱한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첫 수확에 육청은 절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껴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역시 다른 세계라 그런지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물고기들조차 유난히 힘차고 건강했다. 작은 고기라 해도 끌어당기는 힘이 꽤 있었고 낚싯대를 잡는 손끝에 묵직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는 새삼 자신이 오늘 고른 자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괜히 다른 두 지점, 큰 고기들이 모인다는 곳에 욕심을 내어갔다면 첫 시도에서 줄이 끊어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렁이도 거의 바닥났고 강가에서 느껴지는 움직임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아 육청은 멈출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더 낚시를 하면 이 근처의 물고기들이 다 흩어져 버릴지도 몰랐다. 그는 낚싯대를 걷어들고 남은 지렁이 몇 마리는 강물에 던져 주었다. 그리고 물고기 가득 든 통을 들고 둔덕 위로 걸어 올라갔다. 둔덕 위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그를 보자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육청이 가까이 오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주변을 둘러쌌다. 육청 오빠 진짜 대단해. 이렇게 많이 잡았어. 이 정도면 며칠을 먹어도 남겠는데? 대나무 막대로도 낚시가 되다니 진짜 신기해. 소연은 얼굴이 빨개진 채 뛰어오며 외쳤다. 오빠! 오빠! 물고기 너무 많아. 육청은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별거 아니야. 전부 작은 고기들이야. 아이들이 한참 떠들며 기뻐하는 것을 기다린 뒤 그는 말했다. 얘들아, 이 통 좀 같이 들어서 집까지 가져가 주라. 조금 있다가 다들 먹을 수 있게 나눠줄게. 그는 눈대중으로 보았다. 대략 7, 8 그는 되어 보였다. 물이 섞여 있으니 무게도 제법 됐고 지금의 몸으로는 먼 거리를 들고 가기엔 무리였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형제 둘이 먹을 수는 없었고 작은 고기들은 금방 죽는다. 집에도 제대로 된 보관수단이 없으니 차라리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좋았다. 네.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더욱 신이 났다. 나이가 많은 두 아이가 양동이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들어 올렸고 나머지 아이들은 서로 돕겠다고 옆에서 달라붙었다. 끼어들지 못한 아이들은 얼굴이 울상이 되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고 육청은 아이들을 달래며 한 명씩 돌아가며 들게 해서 간신히 상황을 수습했다. 결국 아이들 모두가 들떠서 물고기 통을 나눠 들고 마을로 향했다.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금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호기심이 난 몇몇이 집 밖으로 나와 보더니 물고기 가득 담긴 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육청이가 진짜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것도 이렇게 많이? 그가 병을 털고 일어났다는 소식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고 오늘 아침 강가에 낚시하러 갔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물고기 통을 가득 채워 돌아올 줄은 그것도 적어도 10근은 되어 보일 만큼이나. 언제 저 아이가 이렇게 낚시를 잘했단 말인가? 궁금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특히 예전에 낚시를 해본 적 있는 몇몇 사람들은 더욱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많이 잡았단 말인가? 그래서 곧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육청을 따라 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